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호황을 누리는 게 있는데 뭘까요, 여러분? 네, 바로 복권 판매량인데요. 2018년 복권 판매액이 4조 원대를 돌파하고 매년 최고치를 기록해 왔는데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내내 참 어려웠던 시기죠. 그런데 지금 불황이 더 심화하는 상황인데요. 기획재정부가 지금 추세라면 올해 복권 판매액이 무려 7조 7천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체 누가 이렇게 복권을 많이 구입하나 하고 봤더니요. 의외로 중산층에 속하는 3, 4분위에서 약 70%를 구매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믿을 건 복권뿐이다. 이런 마음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설 연휴 이후에 복권 명당으로 불리는 곳들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하는데요. 세뱃돈이나 명절 보너스가 실제 복권 구매에 많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지갑이 얇아질수록 혹시나 하는 희망은 더 커지기 마련이고요. 단돈 몇천 원으로 인생이 바뀔지도 모르는데 그 희박한 당첨 확률에 쉽게 투자하고 싶어지죠. 하지만 작은 희망이 혹시 지나친 기대가 되진 않을까 경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꿈을 꾸는 건 좋지만 그 꿈이 현실을 흔들어서는 안 될 테니 말이죠. 2월 4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경화님이 기상예보가 틀리길 바랬는데 진짜 추워요. 네, 따뜻하게 입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인데요. 이번 주부터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먼저 텃밭 가이드부터 합니다. 네, 텃밭 가이드 시간에 걸음의 3가지 요소 성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또 돈 벌어주는 뉴스가 화요일로 옮겨왔는데요. 요 며칠 딥시크 충격이란 뉴스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이 딥시크가 뭔지 관련 뉴스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들 지금부터 부지런히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오늘 정말 춥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춥더라고요. 꽁꽁 싸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처음 스튜디오 들어와서 대화를 하는데 둘 다 입이 잘 안 풀려가지고 어쨌든 이번 주에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절기상 봄은 시작이 됐어요. 네, 어쨌든 봄 맞이하는 기분은 어떠신가요, 관장님? 입춘이 지났는데 출래불사춘이라고 봄은 봄이지만 봄 같지 않은 날씨가 네, 안 그래도 어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계속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입춘이란 말을 들으니까 입춘이란 말 자체가 이제 의미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서히 농사와 관련된 일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농사를 하는 우리끼리는 그것을 이제 농사 본능, 경작 본능이라고 합니다. 네, 농사 본능. 네. 벌써 흙냄새가 그리워지기 시작한다는 신호인데요.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산속에 들어갔을 때 맡게 되는 싱그러운 향이 바로 그 토양이 내는 향기입니다.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 냄새에 스스로 중독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 향은 토양 안에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살아가는 바실러스라는 미생물이 내는 향기입니다. 네, 그래서 은근히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게 실체가 있는 거였네요. 네, 있는 거예요. 전 처음 들어봤는데 바실러스균이라고 곰팡이균인데 걔가 내는 향기가 등산로에서 그리고 토양 속에서 맡아지는데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서
계속 맡고 싶어하는 그런. 뭔지 알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향기가 궁금하긴 하네요. 예, 예. 그 어쨌든 오늘 작물에게 필요한 거름의 성분, 네. 또 이제 어떤 성분이 어느 재료에 많은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좀 오늘- 알려주세요. 오늘은 문과생을 문과생인 위해서. 진행자님을 위해서 예, 예. 작물에게 필요한 거름의 성분과 어떤 성분이 어느 재료에 많은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자, 하겠습니다. 펜 들었습니다 지금. 예, 준비되셨죠? 예, 예. 예, 어렵지 않고요. 중학교 때 배웠던 생물학 과학 수준에서 설명할게요. 잠깐만요. 중학교 때 생물을 배웠나? 너무 오래됐나요? 아, 예. 예.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기본적으로 따지는 것부터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이야기할 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 네. 탄수화물과 지방은 열을 내는 에너지원으로 얘기하고요. 단백질은 우리 몸을 살찌우는 영양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에너지원 또 네. 영양원을 얻기 위해서 골고루 잘 먹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음. 에너지원인 탄수화물과 지방은 구조가 다를 뿐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화학 구조인데 네. 이게 이제 중첩되고 꺾이고 하면서 탄수화물이 되기도 하고 지방이 되기도 한다는 예. 얘기죠. 인간이나 동물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엽록소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 의존해서 먹어야 하지만 식물의 입장에서는 탄소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로 그리고 수소와 산소는 물을 통해서 공급이 오. 됩니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고 그리고 물만 공급하면 탄수화물하고 지방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고 보면 돼요. 알아서 자기들이 만드는군요. 네. 예. 그래서 작물에게 물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의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통해 탄수화물과 지방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 밀폐된 공간에서 작물을 재배해야 하는 딸기 하우스와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가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밀폐됐으니까. 그래서 별도로 탄산가스통을 이용해서 탄소 거름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산화탄소로 식물들은 알아서 탄수화물이랑 지방을 만드는데 그러면 단백질은 어떻게 공급이 되나요? 네. 이 탄수화물하고 지방이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여기에 질소와 황이라는 원소가 붙으면 단백질을 만드는 아미노산이라는 것이 아미노산. 예. 만들어집니다. 이런 아미노산들이 중첩되고 꼬여서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 거죠. 어떻게 접히고 꼬이느냐에 따라서 같은 성분인데도 다른 특성을 갖는 것이 이제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요. 작년 노벨 화학상을 AI가 탔는데 이런 단백질 아미노산이 어떻게 꼬이고 어떻게 중첩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단백질의 특성을 알아내는 기술을 획득해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오, 그렇군요. 네, 이 단백질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명 현상과 연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도 신약 개발이나 치료 있어서 많은 기대를 갖게 하는 성과로 평가를 받더라고요. 네. 예. 세포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탄수화물과 지방에 질소나 황이 첨가되어 만들어지는 물질은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에너지원과 구분해서 영양원이라고 하는 이유는 세포가 만들어지니까 작물이 성장을 하겠죠. 그리고 또 세포가 커지면서 또 성장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SF 영화를 보면 3D 프린터로 사람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데 아, 그래요. 예. 네, 이제 이렇게 그 중첩되는 과정들을 알아냈으면 AI 기술을 이용해서 유기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3D 프린터도 등장하지 않을까? 예, 우리 몸속에는 그게 있어요. 리보솜이라고 하는 예. 그게 이제 나노 단위의 3D 프린터거든요. 이제 우리가 인류 기술이 발달하면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을까? 야, 근데 좀 끔찍하지 않나요? 조금 예, 무서운데 저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 아미노산의 질소 그리고 황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네. 바위가 풍화되어서 이제 흙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안에는 질소가 없습니다. 예, 황도 특별한 암석이 아니면 없고요.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거름이라는 것으로 공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식물이나 동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질소와 황은 자연스럽게 많습니다. 특히 황은 마늘이라든지 이렇게 매콤한 맛을 내는 네. 그런 음식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식물이 죽어 마르게 되면 그 세포 안에 있던 질소와 황은 대부분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돼서 원래 자기의 고향인 공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마르지 않은 식물에는 아직도 질소가 남아 있고요, 황도 남아 있습니다. 동물의 몸에서도 지속적으로 폐기되는 세포들이 몸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요. 네. 그 성분 중에 질소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동물의 배설물이죠. 특히 이제 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축분이나 예, 개분과 같은 가축의 배송물에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 만들 때 이런 축분, 개분을 이용해서 퇴비를 만들게 되는 거죠. 야, 이게 무조건 필요한 거였네요. 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거름의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가 질소다 이거잖아요. 그죠? 네. 네. 하지만 좀 친환경 축산이 아닌 이들 배설물은 유기농 자재가 못 됩니다. 축산하는 과정에서 투여되는 이제 항생제라든지 성장 촉진제, 또 사료가 또 대부분 또 GMO 원료이기 때문에 좀 유기 축산 재료로는 유기 축산 재료가 아니면 이 유기농 퇴비를 만들 수 없습니다. 네. 오히려 그래서 축분을 활용하지 않는 유기농 퇴비가 더 많은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축산업에서 쏟아져 나오는 가축분을 재활용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그렇죠. 다 또 매립한다든지 이래야 되니까 재활용한다는 의미도 중요하긴 한데요. 아무튼 좀 건강한 축산 환경으로 농업으로 이루어지는 농업으로 퇴비로 이어지는 그 질소 순환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GMO 원료라 퇴비로 쓸 수가 없다. 네. 예, 이것도 저는 처음 알았네요. 그밖에 또 이제 식물에게 중요한 거름의 성분 어떤 게 있나요? 그다음에 식물에게 필요한 성분은 인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산. 네. 예. 또 중학교인데 중학교 생물 시간에 아, 이상하네. 안 배운 것 같은데 이런 거. ATP라고 하는 것을 기억이 나시나요? ATP. 예. APT 아파트가 아니고 예, ATP. 죄송합니다. 예. 예, 아데노신 3인산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이 생명체에 있어서는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에너지 화폐입니다. 들어본 것 예. 같아요. 예. 예, 주로 동물의 소변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돌이나 흙에는 없습니다. 여전히 흙에도 없겠죠, 당연히. 예. 근데 조류들은 배설물에 있어서 이렇게 분과 뇨가 이렇게 분리가 안 된 같이 상태로.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조류의 배설물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분에는 많겠죠. 네. 칠레 인근의 한 섬에는 바다새들이 배설한 것이 쌓여서 돌처럼 굳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구아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주로 인산 비료를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서는 닭의 분뇨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깻묵이라고 하는 이제 참기름이나 들기름 짜고 난 깻묵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인산은 식물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네. 꽃이 피거나 열매를 맺는 시기에 에너지를 동원할 때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질소가 세포를 만들어 성장시키고 잎을 만드는 거름이라고 한다면 인산은 열매를 맺는 열매거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우기 쉽게 질소는 잎거름, 네. 인산은 열매거름 이렇게 기억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질소는 양이온이라서 모든 이제 원소들은 분자들은 이렇게 전기 직성을 띠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질소는 양이온이에요. 그리고 토양이나 퇴비 속에 있는 탄소 골격들은 음이온이라서 이렇게 잘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인산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음이온이에요. 그래서 토양이라든지 퇴비에 잘 붙어 있지를 못해요. 대신 물에 용해된 상태로 이렇게 작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토양 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날라다 줘서 이렇게 작물로 이동합니다. 거름의 섬유선이 이렇게 작물에게 꼭 필요한 양분으로 질소, 인산, 칼륨을 말합니다.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어떻게 기억을 하려고 하냐면요. 네. 질소는 대변, 네, 인산은 소변. 네. 그것도 좋은 기억 그쵸? 방법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마지막이 칼륨이었잖아요. 네. 질소, 인산, 칼륨 중에
네, 그 맞습니다. 칼륨도 좀 알려주세요. 칼륨은 어떤 작용을 하는 성분인가요? 우리가 이제 질소, 인산, 칼륨을 화학기호로 얘기하면 NPK라고 해서 주로 이제 우리가 작물을 기르기 위해서 비료를 이렇게 사러 가면 네. 포대에 이렇게 자주 인쇄가 돼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NPK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제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칼륨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칼륨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토양 안에 6번째 또는 7번째 많은 성분이기는 해요. 하지만 작물의 필요량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거름의 3요소로 이야기합니다. 칼륨은 뿌리의 삼투압을 조절해서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흡수를 하는 역할이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뿌리로 번식하는 작물에게는 또한 중요한 성분이기도 합니다. 감자라든지 고구마라든지 뿌리 작물들 있죠. 양파, 예. 마늘 뭐 이런 것들 칼륨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칼륨은 또 칼슘과 함께 발견되기가 쉬운데 주로 작물이나 나무를 태운 재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재. 네. 그래서 재거름 얘기를 많이 하셨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질소는 잎거름, 인산은 열매거름, 열매거름, 그다음에 칼륨은 뿌리거름. 뿌리거름. 네, 그리고 많은 것은 분에 질소가 많고 그쵸. 뇨에 인산이, 인산이 많고 재에 칼륨이 많다. 이런 것을 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이렇게 열심히 들었는데 저 네. 지금 필기도 했거든요. 네, 하지만 또 까먹는. 자주 반복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특별히 이제 어떤 작물에 또 어떤 시기에 더 중요한가요, 이것들이? 감자, 고구마, 파, 쪽파, 부추와 같이 뿌리 영양체를 중심으로 번식하는 작물에게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고요. 그렇겠네요, 칼륨이. 예. 질소와 인산은 주로 이제 작물 성장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지만 칼륨은 작물이 성장하는 생애 전체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름의 이제 3요소인 질소, 인산, 칼륨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료도 말씀드렸으니까요. 네. 예, 재료를 말씀드린 이유는 태비는 복합지료처럼 이렇게 질소, 인산, 칼륨이 골고루 들어있는 반면에 이제 우리가 이 작물의 성장 주기별로 지금 칼륨이 필요한데 칼륨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왜냐하면 성장 말기에 질소를 계속 너무 많이 의미가 투여하게 없죠. 되면 예, 예. 맛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칼륨만 줘야 하면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이럴 때 주로 이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을 주로 이제 액비 형태로 물비료 형태로 줄 때 재료를 뭘로 이렇게 구성해서 물비료를 만들어야 되나 할 때 딱 필요한 것만 예, 줘야 될 때. 예. 예. 이럴 때 꼭 필요합니다. 아. 어려우셨나요? 예, 아니요, 괜찮았습니다. 아주 괜찮았다. 하지만 제가 저를 믿지 않거든요. 네. 분명히 까먹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네, 그것만 이제 다시 물었을 때 화내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답변 못 해드린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055님. 참깨씨 나달은 어떤 방법으로 뿌릴까요? 하고 물어봐 주셨어요. 네.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조 씨앗하고 깨 씨앗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조그만하다. 조그만하다는 말의 어원이 조하고 조에서. 깨만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씨앗들은 골고루 뿌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흙하고 같이 섞어서 이렇게 뿌려주면 좀 골고루 이렇게 산파가 되는 그런 이제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음료통 페트병 같은 예. 거. 페트병은 너무 크고요. 조그만 조그만 거. 음료, 바카스 아, 그렇게 예, 작은 거. 예, 예. 예. 그런 데다가 씨앗을 넣고 그다음에 뚜껑에다가 조그만 그 씨앗이 빠져나올 정도의 구멍을 뚫어 놓고 송곳 같은 걸로 이렇게 톡톡 예. 뿌려주면 이렇게 전파 그러니까 나달로 이렇게 파종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6182님. 코끼리 마늘은 단단한 껍질을 벗기고 심어야 하나요? 하고 물으셨어요.
예, 코끼리 마늘 보셨어요? 저 지금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지 예. 싶거든요. 예, 한번 찾아볼까요? 예, 예. 예. 굉장히 큰 그 마늘인데요. 네. 이게 이제 뭐 저기 프랑스라든지 지중해 연안의 국가에서는 많이 소비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이제 꽃이 워낙 예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알리움 기간티넘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수북하게 펴서 원예용으로 들어왔는데 근래 들어와서 꽤 많이 심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마늘은 마늘 인편으로 심는 게 아니라 마늘 통마늘 밑에 옆에 보면 조그맣게 딱딱한 꼭 은행 열매 같은 씨앗이 같이 달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딱딱한 껍질을 벗기고 심어야 하는지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벗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딱딱한 그 인편째 이제 심으시면 종자로 잘 성장을 합니다. 벗길 필요 없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서 청취자분과 전화 연결해서 궁금한 질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 사신 누구실까요? 예, 저 익산에 사는 저 오명석입니다. 아, 익산의 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궁금한 거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예, 저 작년에요. 여보세요? 예, 듣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텃밭에 그 저 고구마를 조금 심었는데요. 네. 고구마가 가늘고 뭐 길어가지고 네네. 그래 뭐 상품 가치도 없고 그냥 보기에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짧고 좀 굵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요. 아, 네. 농사를 많이 오랫동안 짓던 밭인가요? 밭은 저 오랫동안 지었습니다만 고구마는 별로 그렇게 심지 않았었거든요. 네네. 고구마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새로 만든 땅, 예. 새로 이제 흙 받아서 만드는 땅에다가 주로 심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거름이 비교적 이제 적게 들어가는 예. 그런 땅에다 심어야 되고요. 아까 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뿌리로 주로 이제 번식을 하는 작물이라서 칼륨이라든지 이런 예. 게 좀 많이 필요한 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작물 예, 네. 그 연면 시비로 뭐 황산가지 같은 거 주면 어디 효과가 있을까요? 연면 시비보다는요 주로 예. 이제 밑거름으로 주로 키우거든요. 고구마는.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고구마용 거름이 또 이렇게 따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산이 너무 많으면 고구마가 큰 게 하나만 달리고 조그맣한 고구마가 안 달리거든요. 예. 그런 증상도 있고 해서 그런 이제 고구마 거름을 한번 활용을 해 보시고요. 예. 주로 이제 토양의 성질에 따라서 좀 지른 땅이 있고 그다음에 모래 땅이 있는데 예. 모래 땅 성분이 많으면 좀 밤고구마 계통으로 심으시고요. 예. 약간 좀 질다 싶으면 이제 호박 고구마 이렇게 예. 또는 이제 송노란 고구마 이런 형태로 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 선생님 어떻게 도움이 되셨어요? 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금년에 한번 다시 해보려 합니다. 네, 아유 잘 되면 예. 또 저희한테 연락해서 자랑 좀 많이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궁금한 질문 또 남겨주시고요.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답변 못 드린 질문들은 잊지 않고 다음 주에 꼭 이어서 해드리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경제가 어렵지만 아주 쉽게 풀어드리는 돈 벌어주는 뉴스 시간입니다. 동아일보의 강우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전해주실 소식이 딥시크 관련. 예. 네, 이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저도 이거 사실 좀 궁금했는데 네. 딥시크가 뭔지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사실 좀 복잡한 막 컴퓨터, 아, 인공지능 컴퓨터? 막 이런 건데 네. 최대한 쉽고 그럼요. 간단하게 설명을 예. 드릴게요. 약간 일반화해서 조금 예. 정확한 부분은 조금 틀릴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그동안 미국이 독재해왔던 인공지능, AI 분야에서 네. 중국이 다크호스로 떠올랐다는 게 핵심이에요. 아, 이게- 딥시크가 AI인 거죠? 예, 맞아요. 아. 중국의 AI 회사예요. 예, 이게 딥시크가 깊게 찾는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딥하게 시크한다. 그렇죠. 예. 아, 예. 근데 이 회사가 짧은 시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미국 회사들과 맞먹는 AI 서비스를 출시했어요. 이게 아시다시피 AI 개발 그리고 러닝은 미국 회사들이 주도해 왔는데 미국의 역할을 다른 어떤 나라도 대체하지 못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었거든요. 예. 지금까지는. 네, 근데 이제 이런 흐름에 큰 변수가 생긴 거예요. 중국이 우리도 이제 AI 시장에서 안 밀릴 거야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간의 AI 패권 경쟁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딥시크가 굉장히 짧은 기간 네. 거기에 그 왠지 AI를 개발한다 하면 돈이 엄청나게 될 것 같은데 돈도 많이 안 그러니까요. 들었다면서요. 그죠? 예. 야, 이거 미국이 충격을 먹을 만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예. 미국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딥시크 이야기 드리기 전에 미국이 어떻게 AI 발전시켜 왔는지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고도로 발전된 AI 모델 서비스가 챗GPT예요. 그럼요. 예, 이걸 누구는 언어 모델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게 우리도 그냥 쓸 수 있는 대화형 로봇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챗GPT는 오픈 AI라는 회사가 만들었어요. 네. 근데 오픈 AI가 챗GPT 개발하는데 한국 돈으로 1,500억을 썼거든요. 엔비디아에서 비싼 반도체 칩 구매하고 고급 인력 모셔오는데 돈을 그만큼 쓴 거예요. 근데 딥시크는 비슷한 AI 기술 개발하는데 78억밖에 안 썼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두 가지가 지금 놀라운데 예. 비슷한가요? 일단은 딥시크의 주장은 그렇고. 아, 그렇고 예. 거기다가 78억. 예. 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1,500억과 비교하면 5%밖에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딥시크가 설립된 게 2023년 5월이거든요. 그거밖에 안 됐어요. 예, 2년밖에 안 됐어요. 완전 신생 회사가 짧은 기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이런 걸 만든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시장 사람들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방향에 약간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AI 기술을 발전시키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엄청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믿어왔는데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여론이 커진 거죠. 예. 정확히는 커졌다기보단 생긴 거예요. 생겼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중국의 AI 개발을 막기 위해서 예.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중국은 도대체 그러면 뭘 어떻게 한 겁니까? 그래서 대단한데요. 이번 예. 결과물이 좀 무섭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미국이 2년 전부터 엔비디아가 중국에 고성능 반도체 칩을 못 팔게 수출 규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못 쫓아오게 하려고. 근데 그래서 결국은 중국은 엔비디아의 고성능 반도체가 아닌 저성능 반도체를 가지고 AI를 구현시키고 학습시켜 왔어요. 근데 그걸로 이제 딥시크 주장에 따르면 챗GPT와 겨룰 만한 모델이 만들어졌으니 IT 사람들도 IT 쪽에서 일하는 분들도 그렇고 금융시장에서도 적지 않게 놀란 거죠. 예. 그 놀랐다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예. 어쨌든 딥시크의 등장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일단 결국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추석 연휴 때 지난달 27일 날 설날 때? 예, 맞아요. 예. 예. 그때 뉴욕 증시 순간 추석 연휴라고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죄송합니다. 설 추석 많이 헷갈리네요. 예. 예, 설 연휴 때 그때 뉴욕 증시에서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하루에만 1,400조 증발했어요. 1,400조. 예. 와. 어제 장마감 기준으로 코스피 시가총액이 1,930조였어요. 예. 아, 엄청나게 그러면 예. 미국에서 돈이 빠졌네요. 그냥 하루 사이에 코스피 시총만한 게 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엔비디아가 하루에만 17% 급락하면서 이런 상황이 펼쳐졌고요. 예, 예. 한국은 이제 설 명절 끝나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거래 시작됐는데 하이닉스가 어제까지 14% 떨어졌고
삼성전자도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딥시크 같은 저비용 고성능 모델이 진짜 유의미하다면 이게 된다면 예, 엔비디아에서 더 이상 비싼 반도체 사올 이유 없어지니까 이제 관련 종목들이 우수수 떨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아 그것도 또 이해가 가네요.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 이걸 것 같은데 중국 딥시크 이 기술력 믿을만한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무래도 궁극적인 근본적인 질문인데 음. 이번 딥시크에도 그 질문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아요. 이게 딥시크가 처음 나온 다음에 이제 외신에서 이제 지적하는 것들이 진짜 자체 기술로 한 거 맞냐? 오픈 AI 데이터 무단도용해서 AI 구현한 거 아니냐? 저사양 반도체만 썼다는데 고사양 반도체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알고 요- 보니까 예. 뭐 누군가는 서양 언론이 중국 경제를 삐딱하게 보는 거라고도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중국 정부 차원에서 GDP 성장률을 부풀렸던 이력이 있어요. 2018년 경이었는데 예. 그래서 중국이 제시하는 수치와 결과물이 맞는지는 이제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약간 검열 문제도 있는데 검열이요? 예, 저도 딥시크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고 이용해 봤는데 이용하면서 시진핑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어요. 예. 근데 이제 딥시크가 저한테 이렇게 답을 줬어요. 적절한 대답 못 하겠으니까 다른 질문을 해달라. 시진핑이 누구냐에 대한 질문을 못 해요? 그 예. 대답을 못 한다고요? 예, 아. 그래서 좀 검열 이슈도 좀 중장기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AI를 싸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이 생태계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커지지 않겠냐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긴 합니다. 네네네. 그 우리한테도 여파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제 국내 증시 하락폭이 굉장히 예. 컸던 거를 제가 체감을 했거든요. 아, 체감하고 싶지 않은데. 예. 예. 진짜 어떻습니까? 보고 있는데 진짜 무서웠어요. 맞습니다. 코스피가 하루에만 2.52% 하락했고 아이고 예. 외국인이 9천억 가까이 순매도했어요. 우리만 그런 건가요? 이게 예. 그 딥시크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딥시크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거기다가 이제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주요 국가들하고 관세 전쟁을 하겠다고 그쵸. 선언하면서 증시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래서 캐나다, 멕시코, 중국, 유럽 연합에 관세 부과하겠다고 했고 이 간밤 사이에 멕시코에 대해서는 유예를 했네요. 한 달 유예를. 예, 그래서 약간의 변화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이제 수출로 미국에 수출하면서 돈 버는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시면 코스피 2.52% 하락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대만도 3.53% 그리고 일본도 2.66% 하락했습니다. 근데 약간 여기서 한국은 빠져 있잖아요. 예. 일단은 예, 뭐 어떻게 될지 그건 봐야 되겠지만 예. 당장은 그러면 이 관세 전쟁에서 빠져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니군요. 예, 이게 미국이 관세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국가 중에 캐나다가 있어요. 네. 근데 캐나다가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동맹 국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동맹국도 건드리는데 지금 미국 상대로 무역 흑자 거두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도 머지않아 압박을 받겠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대미 무역 흑자 거두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증시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하락했습니다. 그 흑자 얘기 나와서 말인데 우리가 그 예. 미국 그 무역 그 보면은 일본보다도 더 흑자더라고요. 예, 맞아요. 야, 왠지 우리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예. 그 트럼프 1기 때, 예. 그러니까 2017년부터 대통령 재임했을 때도 똑같은 것 같았는데 어땠나요? 예, 맞습니다. 트럼프가 2018년에도 이제 중국과 한국 일부 품목의 관세를 부과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2018년 1월에 코스피가 2,600선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9달 뒤인 10월에 1,996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례가 있다 보니까 증시가 안 좋았던 전례가 있다 보니까 똑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라는 전망에 힘이 좀 실리고 있어요. 거기다 또 이제 환율이 걱정입니다. 예. 그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나갔으니까 원달러 예. 환율이 또 올랐겠네요. 예, 이게 어제 3시 30분 마감 기준으로 1,467.2원이었는데 3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어요. 그래요. 예, 좀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요. 같았는데. 예.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로 조금 진정세였는데 다시 지속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아시아 증시 영향 받았던 것처럼 네. 관세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대상이 됐던 국가들의 통화가 일제히 다 하락했어요. 중국, 일본, 멕시코 페소 등.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 원래 1월 달에 환율 부담 때문에 기준금리
못 낮추고 동결했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상황 같으면 2월에도 금리 내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은행의 일반 지점에서 ELS 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워진다고요. 예, 아직 최종화는 아니고 정부가 근데 ELS? 저는 예.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이게 한자긴 한데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아, 예. 예. 쉽게 말씀드리면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투자자의 수익률이 정해지는 상품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금융 상품은 사실 주식, 채권, 펀드잖아요. 근데 이 주가 연계 증권이라는 건 파생 상품 그리고 정확히는 옵션이라는 상품과 관련이 있어요. 어려워지는데요? 그래서 약간 좀 경영학 예. 전공하시거나 약간 금융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익숙한 거라 보통의 일반 고객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의 상품은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홍콩 증시를 대표하는 홍콩 H 지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정해지는 상품이 엄청 팔렸어요. 이런 구조예요. 이제 가입해 있는 기간 동안에 홍콩 지수가 지금 수준에서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매년 7%씩 이자 줄게. 이런 컨셉입니다. 가입한 기간 동안 네. 홍콩 지수가 네, 지금에서 반토막이 안 나면 예. 수익을 준다. 맞습니다. 오? 괜찮아. 되게 좋은 상품이죠. 예. 네. 예. 그래서 2020년, 2021년 그때가 코로나 직전과 직후잖아요. 그때가 완전 제로 금리에 일부 국가는 마이너스 금리를 했다 보니까 예, 예. 사실 예금 가지고는 물가 상승률조차 방어를 못했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그 시점에 엄청나게 은행이 팔아가지고 가입한 분들도 많았고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선호하는 상품이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예, 투자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났군요. 엄청 컸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사실 홍콩 지수가 2010년 이후에 8,000에서 12,000포인트 사이를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홍콩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세지고 중국 영향력 커졌는데 중국 경제가 사실 건설을 위주로 안 좋았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 빼서 싱가포르로 자금 옮기고 하면서 8,000에서 12,000포인트 왔다 갔다 했던 홍콩 지수가 2022년 10월에 5,000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아이고, 예, 예. 반토막을 넘어선 거죠. 아, 그래서 그거를 누가 예상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도 증시를 예상하지 못한다라는 되게 간단한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예. 그 ELS 예. 상품 예, 누가 반토막을 예상합니까? 그러니까요. 지수를 그것도 예. 홍콩인데 그러니까요. 그럼 이거를 처음에 샀을 때 사람들의 그 태도는 야 이건 무조건 돈을 버는구나라고 그렇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 큰 이변 없는 한 이 정도 이자는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은행 담당 직원분들이 많이 권유를 했고 예, 예. 그로 인해서 이른바 불안전 판매 논란이 되게 많이 제기가 됐었죠. 예, 이 옵션이라는 상품의 구조를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팔았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근데 굉장히 예, 많이 손해를 봤다. 예. 반토막 이상 났었고. 예. 예. 그래서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의 모든 ELS 투자자들의 손실 규모가 5조 정도 됐어요. 네, 네, 네. 투자자들이 투자한 원금이 10조 정도였으니 반토막 정도가 났었던 거죠. 야 정말 피해가 커서 예. 이런 조치가 나온 거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앞으로는 이제 그러면은 보다 전문성을 갖춘 은행원에서 이걸 파는 건가요? 그렇게 예,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거점 정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제 고객들이 그냥 집 근처에 있는 지점에 가서 ELS 같이 복잡한 구조의 상품을 더 이상 가입 못하게 충분히 공부하고 가입하시라. 그리고 아하. 은행 직원들도 불안전 판매 여지가 없도록 상품 구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판매를 하라. 이런 취지에서 정해진 일부 거점 정포에서만 고난도 상품을 팔라라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돈 벌어주는 뉴스 시간 지금까지 동아일보의 강우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비 철저하게 하시고 출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찾아올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